네, 이번 시간은 통계 첫 시간인데요. 자, 타이틀은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군요. 자, 집에 있는 책들을 떠올려 봅시다. 책이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겠죠. 자, 그러한 책들을 바닥에 이렇게 둔다면 어떻습니까? 다니기 불편하겠죠. 자, 혹은 이런 책들을 책상 위에 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책상 위에서는 어떠한 다른 작업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책꽂이에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하여 둡니다. 자, 도서관을 생각을 해볼까요? 네, 도서관은 이런 책들이 매우 많죠. 그죠? 수천 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수천 권 또는 수만 권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많은 책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꽂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자, 충분하지 않겠죠.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곳 아닙니까? 자, 그래서 책을 보관하고 책을 빌려주는 곳인데, 자, 책을 보관할 때는 이렇게 가지런히 꽂아두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빌려줄 때 특정한 책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서 빌려줘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책을 비슷한 종류의 책끼리 모아서 이제 꽂아두는 거죠. 자, 여기처럼 만화책은 만화책끼리, 그리고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그리고 드라마책은 드라마책끼리, 아니면 과학책은 과학책끼리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두죠. 그리고 넘버를 써두죠. 뭐 100번, 200번 이렇게 넘버를 붙여서 표기를 하여서 그 책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반납받은 책들도 바로바로 이제 정해진 위치에 꽂아둘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책들을 정리하여 둡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자료들도 정리를 잘 해두어야 이제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해석하는 방식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의 정리인데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볼 텐데요. 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의 것은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두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여 두는 것이 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름은 이제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하나 찾아요. 가장 작은 수는 여기 있는 13이겠죠, 그죠? 네, 13입니다. 이렇게 13이 있으면 10의 자리 숫자는 줄기에 1이라고 써주고요. 1이라고 써주고, 3이라는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수는 잎 자리에 3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작은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13 다음에 작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네, 16이죠, 그죠? 자, 16은 16 이렇게 씁니다. 10의 자리 수는 이제 13과 겹쳐지는 거니까 줄기 자리에 한 번만 쓰고요. 1의 자리는 뒤에 6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작은 수를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 작은 수를 찾아보면 네, 21이 있죠. 21은 10의 자리 숫자가 1이 아니니까 따로 씁니다. 21 이렇게 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표시했고요. 그 다음 작은 숫자는 얼마입니까? 네, 24가 있군요. 그죠? 자, 24는 여기 2가 있으니까 24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4라고만 써주죠. 자, 했고요. 자, 그 다음 작은 수는 20 얼마짜리는 있습니까? 네, 20 얼마짜리는 없죠. 30대로 넘어갈 겁니다. 30 얼마 하나 더 있군요. 그죠? 네, 25가 있군요. 자, 25는 자, 이렇게 쓰겠죠? 25. 그래서 여기는 25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 다음은 자, 30 얼마인데요. 네, 숫자를 찾아보니까 30 얼마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한 개가 아니군요. 그죠? 네, 33이 3개나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33을 쓰고요. 그 다음에 33을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3을 써주죠. 이렇게 써줍니다. 자, 33 3개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37이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을 쓸 거예요. 그래서 37 이래서 여기가 7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자, 37은 썼고요. 그 다음 작은 숫자는 39 아닙니까? 네, 39 이렇게 써줍니다. 39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써줍니다. 39 썼습니다. 이제 30대도 다 썼군요. 그 다음은 40대인데요. 자, 40대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41이니까 자, 41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41은 썼고 그 다음 어떤 수입니까? 40이 아닌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40이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요. 43이군요. 그죠? 네, 43을 써줄 겁니다. 자, 43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 다음은 44 하나 남았죠. 그죠? 네, 44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에 44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걸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무질서하게 주어져 있는 자료를 자, 10 얼마 길이는 이렇게 13은 13으로 16은 16으로 그리고 21은 자, 21 자, 그 다음에 24는 자, 24 이런 방식으로 25는 자, 25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러한 줄기와 잎그림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자료의 값들이 다 살아있죠. 13이라는 수가 13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16이라는 수는 16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듯이 자, 모든 자료들의 값이 자, 뭉개지지 않고 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장점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 값이 보존된다. 자, 원래의 자료 값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네. 이러한 줄기와 잎그림은 자, 여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소규모의 자료를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의 수가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규모가 작을 때, 자료의 규모가 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너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가 만약에 200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줄기와 잎그림은 이제 소규모의 자료를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도수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도수분포표. 자,
도수 분포표도 이제 자료를 정리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는 먼저 이런 무질서하게 주어진 자료를 자,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구간을 만들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50점에서 60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60점에서 자, 70점. 여기는 70점에서 자, 80점. 여기는 80점에서 자, 90점. 여기는 90점에서 자, 100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50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60점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60점은 여기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쓰자면 여기는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었고요. 자, 이런 구간의 대표값을 지정을 합니다. 대표값은 50과 60 사이니까 딱 중간인 55점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해요. 55점, 두 번째는 65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75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85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95점이 되겠죠. 계급값은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의 딱 중간값 을 계급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50점에서 60점 사이에 자,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그런 자료들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있나요? 네, 59점 하나 있군요. 그죠? 네, 59점이 한 명 있군요. 자, 그 다음에 60점에서 70점 사이에 있는 자, 그 자료를 볼까요? 네, 60점에서 70점이니까 60 하나, 둘 있겠죠, 그죠? 다른 표시를 할까요? 하나, 둘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0점 되는요. 하나, 둘, 셋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0점 되는 자, 하나, 둘, 셋이 있군요. 셋이 있고요. 90점 되는요. 네. 자, 한 명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총합은 얼마입니까? 10명. 그리고 자료 이수가 10개. 이제 빠진 게 없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본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든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데 이 각 부분에 이제 단어들이 새로 나오는데요. 자, 그 단어들을 조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런 것들, 자, 아까는 구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자, 계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급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급의 딱 중간에 있는 값, 이제 계급의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계급값이라고 부릅니다. 55, 65, 75, 85, 95 이런 것들이 이 구간에서의 계급값. 이 구간에서는 55고요. 이 구간에서는 65, 이 구간에서는 75, 이 구간에서는 85, 이 구간에서는 95를 계급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에서 자,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자,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도수라고 부릅니다. 도수. 이런 것들을 도수라고 불러요. 자, 한자 풀이를 한번 하자면 도자는 정도 도자입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수,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고요. 수는
숫자의 수겠죠, 그죠?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는 도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분포하는 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숫자가 분포하는 표를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수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단어 정리를 해볼까요? 이런 구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우리는 계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계급 값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그 값은 이 구간의 딱 중간값.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는 60과 5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55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급값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그 계급값에 속하는 이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도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 계급, 계급값, 도수 이런 단어들은 여기 처음 나온 단어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도수 분포표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도수 분포표는 자, 이렇게 이제 도수로 이제 표기가 되면 이 정확한 계급값, 정확한 이런 자료값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9점이라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되었지만 59점인지 58점인지 57점인지는 이 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료값이 도수분포표로 표기되는 그 순간 자, 자료의 값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료 자체의 값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자료의 값은 알 수가 없다. 원래 자료 값은 알 수 없다. 없게 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원래 자료값을 희생하면서도 왜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만들까요? 그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줄기와 잎 그림보다는 자료를 대량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료가 만약에 20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숫자만 커지면 되기 때문에 이 표 자체가 커지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10명, 여기서 20명, 여기서 135명, 여기서 30명, 여기서 뭐 15명 이런 식으로 써도 자, 이 표가 커지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앞에 배웠던 이제 줄기와 잎 그림보다는 자료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 자료가 대규모일 때도 다루기 좀 쉽다라는 겁니다. 사용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수분포표는 자, 원래 자료값을 알 수 없는 게 단점이 되고 다만 이제 그러한 이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도수분포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료가 대규모일 때 자,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게 도수분포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수분포표를 배웠으면 자, 이것을 한눈에 알기 쉽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표를 가지고 원그래프라든지 띠그래프로 나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런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 텐데요. 그 그래프의 이름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그렸던 이제 도수분포표를 자, 카피해서 자, 밑으로 잠깐 내려봅시다. 자, 이렇게 내려보십니다.
자, 이 표를 자, 옆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이제 평면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 텐데요. 먼저 이 가로축에 자, 계급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0점, 여기 60점, 여기 50, 60, 70, 80, 90, 자, 100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 하나의 사이즈는 계급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죠? 자, 그리고 옆으로는 도수의 크기를 나타내 봅시다. 1, 자, 2, 3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 4.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수 분포표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첫 번째 계급, 자, 50점에서 60점 사이, 자, 학생 수는 1명이죠. 50점에서 60점 사이에 학생 수는 1명이니까 우리는 자, 그림을 요렇게 자, 막대로 세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막대와는 조금 다른 게 이 막대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걸 그려보면 이해하실 텐데요. 두 번째 계급을 보면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도수는 2명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로 막대를 붙여서 그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막대 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배웠던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간격이 있었지만 여기는 간격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구간을 봅시다. 세 번째 계급을 봅시다. 자, 70점에서 80점 사이의 값은 도수는 3명이죠. 자, 그러면 막대를 이렇게 세워 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구간 어떻습니까? 네 번째 계급의 도수는 3명이니까 자, 이 막대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붙여서 세울까요? 네,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은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계급은 자, 계급의 도수는 1명이죠. 자, 그러면 막대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게 히스토그램 완성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도수 분포 표를 보는 것보다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그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 의미합니까? 요 하나를 먼저 봅시다. 자, 이 하나를 먼저 보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이 가로 곱하기 세로일 텐데요. 이 가로의 길이는 이 계급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 계급의 크기가 가로의 길이고요. 자, 세로는 어떻습니까? 세로는 도수를 나타내죠. 그 계급에서의 도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이게 뭐다?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들의 총합은 뭡니까? 자, 이런 각각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각각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각각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도 그림인데요. 자, 이런 그림을 이제 히스토그램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그 편의를 위해서 잠깐 또 카피를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자, 우리가 이번에 그릴 그림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나왔어요. 이거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복사해 봅시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네.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할 텐데요. 자, 각 계급의 딱 중간에, 즉 계급값에 점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딱 중간에 점을 찍어 줘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쪽도 네. 왜 이럽니까? 그죠? 자, 여기 중간까지 점을 찍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들 점끼리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곡선이니까 다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이 빨간색 이제 그래프를 우리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다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다각형에 이렇게 그리는 이유 뭐냐 하면 이런 자료들의 값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징,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은 자료의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속적으로 자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변화를 잘 알 수 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바꿔 이제 연결해서 그림을 조금 바꿔 본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요렇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었을 때 이렇게 두 자료를 비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것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볼 때는 꼭 도수분포 다각형이 아니더라도 막대 그래프, 이게 히스토그램이라도 보기가 괜찮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보다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비교하는 것이 두 그래프를 겹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의 자료를 비교하기 좋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이 빨간색의 넓이와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왜 같으냐 하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고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고요.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더해진 넓이와 잘려져서 나가는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다각형의 넓이를 힘겹게 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해도 그 넓이와 이런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 넓이를 구할 때에는
자,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해서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만들고 이 도수분포표를 이런 히스토그램으로 바꾸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의 연속적인 변화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이제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이런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를 할 때, 자, 이런 값이 이제 이 A반과 B반을 비교할 때 사람 수가 같으면 좋겠지만 사람 수가 다른 경우에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몇 명 차이가 나지 않으면 뭐 이제 별 차이가 이제 비교할 때 큰 어려움은 없지만 A반이 뭐 20명이고 B반이 40명 정도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를 이제 집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상대 도수 분포표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제 도수 분포표랑 비슷한 건데요. 자, 거기에서 추가로 한 발 더 나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런 자료, 아까 보았던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를 다시 도수분포표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점수는 자, 50점에서 60점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네, 계급이라고 했죠. 이런 걸 계급이라고 했죠. 그죠? 계급이라고 하죠. 자, 계급을 자, 씁시다. 60에서 70, 70에서 자, 80, 80에서 90, 자, 90에서 자, 1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미만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 계급값은 어떻습니까? 계급값은 이 계급의 딱 중간에 있는 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50과 6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어도 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중간에 있는 값을 찾아도 됩니다. 계급값은 55, 여긴 65, 여기는 75, 여기는 85, 여기는 95 이렇게 되겠죠.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제 값은 여기 하나죠, 그죠? 그래서 1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구간 60에서 70 사이에 해당하는 60에서 70 사이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2와 65 두 개죠. 2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70대죠. 세 개 아니겠습니까? 자,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표시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80대는 어떻습니까? 네, 80대는 이거 셋이죠. 그래서 3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97 하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1이라고 쓰죠. 자, 이것을 총합을 자, 10이라고 하죠. 자, 이게 앞에서 그렸던 도수분포표인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자, 이 1을 이 총합으로 나눕니다. 1을 이 총합 10으로 나누면 값이 얼마가 됩니까? 네, 0.1이 되죠. 그죠? 0.1. 자, 이 값을 이 도수를 자, 도수의 총합 이제 총합으로 나눕니다. 그럼 10분의 2니까 0.2가 되지 않겠습니까?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3을 자,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0.3이 되고 이 3을 또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0.3이 되고 1을 10으로 나누면 네, 0.1이 되죠. 자, 이렇게
도수를 그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것을 계급의 어떤 특정한 계급의 도수를 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서 나온 이 숫자가 상대 도수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도수라는 거죠. 전체의 값에 대한 전체의 도수에 대한 특정 계급의 도수를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불러요. 상대 도수 뜻은 자, 특정 계급의 도수를 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의미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총합이 10명인데 1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해. 즉 10%에 해당이 돼라는 뜻입니다. 2명이라는 것은 20%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30%, 10%. 즉 상대 도수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특정한 계급의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대 도수는 의 총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1을 합한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인 겁니다. 이렇게 상대 도수로 나타내는 이유는 집단 아까 얘기했지만 집단이 20명일 때와 40명일 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 20명짜리도 이렇게 상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고 40명짜리도 상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게 되면 이 비율 나타내었을 때 이 비율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단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상대 도수 분포표를 다시 이제 아까 그렸던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형태는 비슷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제 그림 그릴 때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복사합시다. 자, 먼저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면 계급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50, 여기가 60, 여기가 70, 여기가 80, 여기가 90, 여기가 100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상대 도수는 여기를 0.1, 여기는 0.2, 0.2, 여기는 0.3, 여기는 0.4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구간 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상대 도수가 0.1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림은 아까랑 똑같을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걸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 도수가 0.2니까 이런 식이 표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끈은 상대 도수가 0.3이니까 이런 식이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상대 도수가 0.3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 도수가 0.1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형태적으로 똑같죠. 다만 여기에 이제 이 y축에 해당하는 값이 1, 2, 3, 4가 아니라 상대 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0.1, 0.2, 0.3, 0.4 이런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런 히스토그램의 중간에 점을 찍어서 딱 중간에 점을 찍어서 연기를 합니다.
좀 휘는군요, 그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빨간 선을 뭐라고 부르죠? 네,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상대 도수니까요.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넓이 같아서 이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요까지가 개념 내용이고요. 자, 네.